서울만 외웠으면 되는데. 자, 알겠어. 근데 좀 쉬웠어. 자, 일단은 저희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그 팽창 우주론까지는 했는데 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좀 다시 하고요. 살짝 다시 하고 일단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두 개 얘기해 봅시다. 우주론. 저번 시간에 우주론 좀 초반에는 좀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짝 짚고 우주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주의 구성 물질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재밌는 내용인 거야. 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태우 씨 그렇죠? 궁금한데. 아니요. 태우 씨 근데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네. 어. 6kg 됐어. 몇 킬로? 6kg. 6kg? 어우씨, 나도 2kg 빠졌는데 난 티도 안 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비율인 거지. 나는 이제 내 분모 값이 너무 크니까 2kg가 빠져도 찔끔. 근데 이제 저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6kg 뺐는데. 별로. 아니요 확티나 저기 뭐야 물론 죄송하게도 내가 태우 씨의 이 모든 면밀한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말 때 뭔가 앞자리에 주로 앉았잖아. 그때랑 생각하면은 턱선이 생기셨네. 칭찬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할 건 그래서 다시 우주론하고 우주의 구성 요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우주론 다시 간단하게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빅뱅 우주론. 당연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빅뱅 우주론 그리고 그것과 무언가 대응되는 그 동시에 이제 주장했었던 이론이 정상 우주론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림을 그릴 건 아닙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냐?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었고요. 핵심만 쓰자면. 근데 정상 우주론은 그게 아니야. 우주의 질량은 점차 증가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는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상 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증가한다. 죄송해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거의 이야기할 건 없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급팽창 우주론 혹은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있을까? 빅뱅 우주론은 근본적으로 이런 거야. 우주가 이렇게 커질 때 그냥 쫙 커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일정했어 라고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지만 급팽창 우주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급팽창 우주론은 물론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일정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우주가 초창기에 굉장히 급속도로 커진 이후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팽창한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그러니까 빅뱅 직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 커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 좀 말을 천천히 해볼게요. 그 팽창 우주론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등방성, 우주의 어떤 지평선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거를 다른 말로는 우주의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균일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우주의 편평도 문제. 편평도 문제는 오늘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면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해도 납득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받아들여 주시고요. 오늘의 완전한 마지막 내용 이야기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납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홀극 문제.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거였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지평선은 그냥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저 바깥에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과는 빛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지평선이었고 즉 우주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어떤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138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 그곳에서 출발한 빛은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빛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어떤 우주에는 상호작용할 수 없는 일단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 상호작용 가능한 우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요만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주의 지평선. 그 다음에 우주의 실제 크기. 가장 중요한 궁금증은 뭐야?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나에게 우주 배경 복사가 날아오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어떻대? 같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반대편에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같다라는 거는 두 지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모든 지점의 우주 배경 복사가 다 같다라는 거는 이 녀석들이 방출되기 이전에 과거에 속닥속닥 서로 상호작용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현재는 실제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크지만 과거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크기가 작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팽창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주의 편평도. 편평도는 납작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우주의 편평도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밀도가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떤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될 정도. 그것을 우리는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자기홀극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자기홀극은 뭐였습니까? 극이 혼자 있는 자극이 혼자 있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계산 결과 자기홀극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왜 발견되지 않느냐? 우주가 초창기에 너무 급팽창해서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자기홀극들이 밀도가 너무 작아져서 관측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건 뭐냐? 가속 팽창 우주론이에요. 가속 팽창 우주론은 일단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우주는 말 그대로 가속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그래서 이 가속 팽창 우주론은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의 일단은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나타냈을 때 우주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 시점, 현재는 요 시점이고 우주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미래에 우주의 크기가 커지긴 커지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울기는 시간분의 우주의 크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더 이상 됐고 크기는 거리에 관련된 물리량이니까 기울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예요. 이 그래프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재 이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커진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그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속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고 이런 가속 팽창 우주론이 대두된 이유는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과거에 기울기가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야? 과거에는 감속 팽창을 했던 거예요. 감속 팽창이라고 하면 뭡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느려졌던 시기가 있어.
그런데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점점 다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고 미래에도 우주는 가속 팽창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가속 팽창 우주론인 거예요. 말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본다면은 요런 거 그려볼 수 있어. 뭐 그릴 수 있느냐? 세로축은 이번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요런 식으로. 좀 다시 그릴게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재. 그치? 왼쪽은 요거를 기점으로 감속 팽창. 그리고 이때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죠. 감속 팽창. 그 다음에 가속 팽창 하고 있는 거야.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이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없어.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졌던 시기는 있을 뿐인 거지 우주가 쪼그라들었던 시기는 절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가속 팽창 우주야? 그걸 어떻게 알아? 우주의 팽창 속도가 뭐 빨라졌는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빨라졌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추론하느냐?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얘기할 거냐? 1A형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IA라고 하지 마세요. 촌스럽게 1A형, 1A예요 사실은. 저도 촌스러운 거야. 1A형 초신성. 그러니까 초신성 이제 광동의 급이고 광동의 급 1이 초신성이었잖아요. 그게 1A, 1B가 있었어요. 근데 1B가 뭔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고 1A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은 일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녀석이냐면요. 백색 외성으로부터 비롯된 초신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치? 아주 훌륭하게 복습하신 분들은 내용을 익히신 분들은 뭐야? 초신성은 언제 나타나? 질량이 어떤 별?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죠. 근데 백색의 성은 질량이 작은 별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선생님 어떻게 초신성이 백색의 성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심지어 백색의 성은 별이 다 진화 과정을 끝마친 단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백색의 성이 있어요. 조금만 더 작게 그릴게요. 기본적으로 백색의 성이 있어. 근데 이 백색의 성은 쌍성계의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별이 가까운 지점에 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예요? 하나죠. 이게 조금 좀 드문 경우예요. 우주에는 별이 그 항성계에 2개 이상인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는 아니고 50%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별이 있는데 질량이 작지만 혹은 태양과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질량이 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작은 채로 비슷하지만 그 와중에도 큰 애는 진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니까 백색의 성이 먼저 되어버렸고 조금 작은 애는 여전히 거성으로 남아있는 경우들 혹은 뭐 주계열성이든 뭐든 간에 남아있는 경우에 이 백색의 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커요. 빽빽하게 모여있으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중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중력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이 백색의 성이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의 원래 짝꿍이었던 별의 물질들을 점차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해됐어?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이제 그래서 주변의 물질을 백색의 성이 주변 별의 물질을 흡수하기 시작하고요. 흡수하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냐면 태양의 질량의 1.4배 학술적으로는 정확하게 1.44배라고 하는데 우리 1.4로 합시다. 1.4배에 도달하게 돼요. 이 1.4배 태양 질량의 1.4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임계 질량 한계 질량인 겁니다.
임계 질량, 한계 질량에 도달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 큰 질량, 큰 밀도에 의한 이제 그 질량들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돼요. 그럼 그걸 우리는 1A형, 1A형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을 다시 정리할게요. 백색 개성이 주변 별의 물질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주변 별의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시기, 그 특정한 시기에 이제 초신성이 되면서 폭발하는데 그 특정한 시기가 언제야?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는 순간, 그 순간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죠? 오자마자 이제 폭발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냐?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서 그 어떤 우주에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아니 별의 물리량에서 뭐 저기 뭐 연주시차도 있었고 허블 법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아니지만 박사님들 입장에서 우주를 관측할 때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별의 정확한 거리 혹은 정확한 밝기를 알아내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별이 봤는데 걔가 실제로 밝은 건지 어떤 밝은 별이 있어? 실제로 밝은 건지 아니면 가까워서 밝은 건지 혹은 거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혹은 어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비교적 어렵다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별의 어떤 광도라고 하는 거는 다 제각각이잖아. 그치? 그럼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 적당히 멀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뭐 이 정도 밝기면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확한 밝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때의 어떤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한 밝기를 알고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1A형 초신성인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항상 폭발할 때의 질량이 고정된 값이에요. 항상 폭발할 때의 질량이 고정된 값이니까 항상 동일한 1A형 초신성들은 항상 동일한 광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동일한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광도가 동일한 절대 등급을 항상 가지고 있는 초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 이 1A형 초신성들만 분석하면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됐어? 일단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래서 박사님들은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서 우주의 크기를 혹은 은하까지의 거리들을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다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밑에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로축은 적색편이에요.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로는 Z라고 써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 이 그래프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적색편이는 5에 비례해. 사실상 이건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적색편이는 사실상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색편이가 크다라는 거리가 멀다. 적색편이가 작다라는 거는 그 별까지의 거리가 작다. 끝의 속도가 느린 거니까 사실상 거리를 의미해요. 겉보기 등급은 뭐야? 실제로 그냥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위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건 잘 생각해. 광도가 일정해. 그럼 멀리 있으면 겉보기 등급이 커질 거야. 이거 됐어? 그치? 밝기가 항상 고정된 녀석이니까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여? 또 겉보기 등급이 커질 거야. 그래서 예상을 했어. 어떻게? 요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한 거예요. 아, 1A형 초신성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관측해 본다면 적색 편의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쭉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어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관측한 값은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실제 관측한 값은 예상한 값보다 어떤 특정 지점을 정합시다. 특정 지점에서 실제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어때?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1A형 초신성이
더 멀리 있는 거야. 나는 한 요 정도 거리에 있어서 요 정도 밝기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건 뭐야? 우리는 이 녀석의 절대 능률이나 광도가 달라지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계산 끝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건 뭐야? 더 멀리 있다는 거야. 더 멀리 있다. 심지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적색 편이가 커짐에 따라서 이 오차값도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리에 따른 일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별이 더 멀리 있어.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팽창 속도가 더 어떤 거야? 더 빠른 거야. 그런데 거리가 멀음에 따라서, 거리가 더 멀어짐에 따라서 이 오차값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는 최근으로 올수록 팽창 속도가 더더더더 빨라진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멀면은 뭔가 저번 시간에 뭔가 우주에서 거리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뭐야 멀리 있으면 과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오차값이 크다라는 거는 최근으로 올수록 팽창 속도가 더더더 빨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게 납득이 안 돼? 받아들이세요. 외우세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1A형 초신성을 가지고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잠깐 됐어요? 가속팽창 우주라는 가속팽창한다는 걸 알아냈고 잠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원래 기울기가 이거 1차 함수 곡선이면은 1차 함수 형태면은 그냥 처음 시작 기울기가 다르면 당연히 멀어짐에 따라서 예상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거 이해됐어? 1차 함수면은 무조건 1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면은 무조건 기울기 다르면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무조건 커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거 직선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 그래프 형태로 바꾼 거고 원래대로 하면은 하얀 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 선은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오차값이 증가하는 걸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거를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뭐한다? 가속 팽창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말로만 하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린 거는 그래프는 저거 얘기하는 거고 136쪽에 7번 보실래요? 그냥 그래프만 보세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136쪽에 7번 보시면 그래프 보이시죠? 가로축이 적색편이랑 세로축이 겉보기 된대. 근데 이 그래프 잘 봐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로축의 적색편이의 이 범례 이게 일정하지 않죠. 이해됐어? 0.2, 0.4, 0.6, 1.0이 다 제각각 범위야. 그 왜 그래? 그냥 늘리고 붙인 거야. 마치 직선처럼 보이게. 우리처럼 이제 막 내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프를 알아보기 쉽게 그냥 줄이고 늘리고 해서 마치 직선처럼 보이게 가공해서 만든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축의 어떤 번화폭이 같지 않으니까 이게 직선이라는 오해는 안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수업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할 거야. 우주론. 일단 여기까지가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 우주의 구성 물질입니다. 야, 이것도 너무 재밌죠. 우주의 구성 물질. 일단은 그래서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자, 우주의 구성 물질은 뭐 얘기하는 거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단 보통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암흑 에너지. 이름이 뭔가 중이병스럽지만 그죠?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죠? 그래서 그 중이병스러운 어떤 그런 이름이지만 이건 좀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는 이름이 왜 있다 보냐라고 하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첫 번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빛,
그러니까 전자기파죠. 빛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를 관측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서 정보를 얻을 때 무조건 뭘 통해서 얻는다고 했어요? 관측하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 빛이야. 스펙트럼 분석이야. 빛을 분석하는 것밖에 없는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가시광선 영역에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안 보이는 거는 공기도 안 보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빛, 어떤 파장 영역대의 빛 혹은 전자기파와도 상호작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뭔지를 몰라. 뭔지 모르는데 뭐다 써놨어? 그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은 이제 배울 거고 우리가 배울 거고 뭔진 모르겠으니까 이름을 암흑이라고 붙인 거예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추론한다는 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옆교실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작게 얘기하시나봐. 자, 우리는 안 들리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큰 덩어리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옆교실에는 아마 들렸겠죠.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들릴 거야.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은 추론하겠지. 아, 옆교실에 어떤 큰 덩어리가 있겠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먹은 덩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안 들으면 근데 하여간 큰 덩어리가 있겠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 볼 수는 없지만 이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추론할 수 있다. 자, 그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보통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당연한 거지만 빛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들은 없어요. 양성자, 전자, 중성자 모든 물질들 전부 다 빛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물질은 당연하게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력이 작용하는 물질. 이 보통 물질은 이제 우리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정도입니다. 개 조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수소, 헬륨 이런 거 다 합쳐도 5%밖에 안 돼요. 암흑 물질은 뭐냐? 빛과 상호작용하진 않아. 그건 우린 이미 했어. 그런데 얘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원으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이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력원으로서 작용한다라는 말을 다시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어떤 우주가 팽창하는 데 있어서 우주 팽창의 관점에서는 이 녀석은 인력으로서 작용해요. 자, 뭔 소리냐?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란 뜻인 거예요. 우주는 자, 우리가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주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팽창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아무런 물질이 없었어도 우주는 그냥 팽창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 왜? 뭐 때문에? 뭐 우주 팽창이 하에서 안 보여? 빛 반사? 내가 계속 변명해준대. 나 이제 다시 뭐까지 했어? 뭐까지 했어? 뭐 얘기했어? 나 뭐 얘기하고 있었어? 다시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 중력원으로서 작용한다는 거는 우주 팽창에 있어서 인력으로서 당기는 힘으로서 작용하는 거니까 우주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굳이 좀 개념을 만들어 본다. 이 얘기하고 있구나. 우주는 무조건 팽창해. 감속 팽창이든 가속 팽창이든 쪼그라들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본의 세팅 값은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됐어?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물질들이 중력으로서 작용하면 지들끼리 당기니까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게 만드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로서 이 두 녀석이 작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암흑물질은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냐? 약 25%입니다. 현재는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그럼 마지막 암흑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인데 이 녀석은 일단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암흑 에너지는 그럼 뭐냐면은 이 녀석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이거 조금 다시 쓸게. 다시 정제해서 쓸게. 파란색으로 쓸게. 죄송해요.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청력으로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녀석인 거예요. 됐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할 수 있는 건 결론 암흑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야. 이 녀석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우주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산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70%나 있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우주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보통 물질은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녀석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건 잠깐 좀 봅시다.